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데이비드 다스트의 저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작은 책입니다. 네. 이게 변동성이 아주 심한 시장에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불려나가는지에 대한 뭐랄까 부자들의 비밀, 바로 자산 배분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드는 책이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해 보이는 자산 배분의 핵심을 한번 꿰뚫어 보고요. 당장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볼 만한 통찰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이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실화로 문을 열거든요. 아, 맞아요.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이것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는 힘들죠. 바로 2000년대 초 그 닷컴 버블 시절에 젊은 테크 기업 CEO하고 그의 50대 회계사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당시 30대 이미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CEO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자신감에 차서 내 자산은 곧 1000억 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자산을 좀 분산하라는 회계사 조언을 그냥 일축해버리죠. 자기 회사 주식에 전부 몰빵한 상태를 그냥 유지한 거예요. 반면에 그 CEO 자산의 한 50분의 1, 약 4천만 달러를 가졌던 회계사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네. 조언에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미국 주식, 또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들로 골고루 나누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자산 배분을 실행에 옮겼죠.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 거품이 터졌습니다. 결과는 와, 정말 영화 같았어요. 네, 극적이었죠. CEO는 거의 모든 걸 잃고 파산 직전까지 물렸는데 꾸준히 자산을 배분했던 회계사는 오히려 그 폭락장 속에서 자산을 지켜내고 훨씬 더 부유해졌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일화가 자산 배분은 단순히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아, 부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살아남게 하는 일종의 생존 철학이라는 거죠. 사실 이 원칙은 수세기 동안 부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어온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토록 중요하다는 자산 배분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책에서는 이걸 미식축구 팀에 비유하는데 이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포트폴리오에도 공격수, 수비수, 그리고 특수팀인 키커까지 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바로 비상관관계, 즉 서로 다른 경기 상황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을 팀에 골고루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네. 책의 설명을 빌리자면 공격수는 경기가 화랑일 때 높은 득점, 즉 높은 수익을 내는 주식 같은 성장 자산이고요. 수비수는 경기가 불리할 때, 즉 경제가 침체기일 때 실점을 막아주는 우량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인 거죠. 그리고 키커라는 개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공격이나 수비 상황이랑 상관없이 필요할 때 딱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주는 역할? 그렇죠.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비유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예를 들어 2022년 같은 해를 보면 주식이라는 공격수랑 채권이라는 수비수가 둘 다 함께 얻어맞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럴 땐 이 전이역이 눈영주물이지면 다 아는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책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암시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이 모든 상황에서 손실을 막아주는 뭐랄까 무적의 갑옷은 아니라는 점을요.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나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이 왔을 때처럼요.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의 상관관계가 일시적으로 1에 가깝게 수렴하면서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네. 책이 강조하는 바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99%의 시간 동안 이 비상관관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기 이후 회복 국면에서 균형 잡힌 팀이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는 팀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한다는 데이터입니다. 아, 결국 단기적인 패배를 막는 전략이 아니라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죠. 그러니까 단기전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의 리그 전체를 보고 팀을 짜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분산 투자가 된 게 아니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포트폴리오가 온통 항공주랑 운송주로만 채워져 있다면 유가가 급등하는 순간 팀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분산 투자의 착각입니다. 착각이군요. 네, 진정한 분산은 자산의 개수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다양화하는 데 있거든요. 이렇게 잘 짜인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수익률만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죠?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모든 것이 오를 때의 탐욕과 모든 것이 내릴 때의 공포라는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투자자를 내려오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 심리적 안정장치라는 말이 와닿네요. 이론을 아는 거랑 실제로 실행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공격수랑 수비수를 잘 짜서 넣어야 한다는 것.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구체적인 두 가지 운용 전술을 제시하더군요. 네,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와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자산 배분 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여행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기억나네요. 전략적 배분은 내 최종 목적지가 피렌체라는 사실을 정하는 장기적인 큰 그림이라면 네, 전략적 배분은 갑자기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도로가 폐쇄됐을 때 경로를 유연하게 수정하는 단기적인 대응이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투자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서 주식 60%, 채권 40%와 같은 큰 틀의 자산 비중을 정하고요. 네, 큰 틀을 시장의 자잘한 소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그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접근법이죠. set it and forget it. 네, 감정적인 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잦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설정하고 잊어버린다는 말이 어떤 투자자에게는 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단이 용맥하게 과열되거나 혹은 폭락해서 좋은 기회가 보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니까요. 전술적 자산 배분은 바로 이런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은 바로 그럴 때 활용하는 유연한 대응 전략이에요. 시장 상황이나 경제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정해진 큰 틀 안에서 단기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이 전략의 이론적 기반에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평균으로의 회귀라.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시장 예측이나 마켓 타이밍처럼 들리는데요. 우리가 항상 투자의 금기처럼 배워왔던 건 아닙니까? 책에서 말하는 전술적 배분이 그냥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서 베팅하라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마켓 타이밍은 내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걸 맞추려는 뭐랄까 수정구슬 점치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평균으로의 회귀를 이용한 전술적 배분은 통계적 원리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대응이에요. 규칙 기반? 즉, 어떤 자산이 장기 역사적 평균 수익률을 터무니없이 초과하거나 밑돌았을 때 언젠가는 그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는 걸 활용하는 거죠. 이건 예측이 아니라 확률에 기반한 대응에 가깝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감이나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보죠. 제가 처음에 주식 50%, 채권 50%로 전략을 짰는데 주식 시장이 엄청난 강세장을 보여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주식 65%, 채권 35%로 바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전술적 자산 배분, 구체적으로는 리밸런싱이라는 행동을 통해 대응하는 겁니다. 리밸런싱? 원래 목표를 초과한 주식 15%만큼을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비중이 줄어든, 즉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채권을 15%만큼 매수해서 다시 원래의 50대 50 비중을 맞추는 거죠. 와, 그렇게 설명하시니 명확해지네요. 결국 비싸진 자산을 팔아서 싸진 자산을 사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 감정이나 욕심과 상관없이 시스템이 강제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도구네요. 그렇습니다. 이 리밸런싱이야말로 자산 배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고점에서 더 사지 못하게 막아주고 공포 때문에 저점에서 팔지 못하게 막아주는 자동 항법 장치인 셈이죠. 이렇게 훌륭한 이론이랑 시스템이 있는데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실패하는 걸까요? 책의 후반부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시장도 경제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이죠. 행동재무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IQ나 금융 지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심리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심리통제. 책에서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과신입니다. 오버컨피던스? 네, 특히 강세장을 한두 번 겪고 나면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운 좋게 얻은 수익을 자신의 뛰어난 실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 스스로를 인터넷 주식의 천재라고 믿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오르네요. 정확히 그 사례죠. 그들은 시장의 상승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지만 거품이 꺼지자 모든 것을 잃었죠. 책에서 지적하는 정말 무서운 점은 이 과신의 함정이 초보 투자자보다 오히려 몇 번의 성공을 맛본 투자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성공 경험이 오히려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에 강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 함정은 무리짓는 본능입니다. Herd instinct. 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쓸려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심리죠. 이건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 같아요.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열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곤 하죠. 맞아요. 하지만 책에서는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계좌에는 재앙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보통 군중의 열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바로 가격의 정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에 가장 깊이 각인된 편향인 손실 회피가 있습니다. Loss aversion. 손실 회피. 수많은 심리학 연구가 증명하듯이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더 크게 느낍니다. 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손실이 난 투자를 제때 손절하지 못하고 언젠간 오르겠지 라면서 외면하다가 더 큰 재앙으로 키우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이런 내 안의 본능적인 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신, 군중심리, 손실 회피 같은 심리적 편향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인정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라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책이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 다스토웨이의 책을 통해 자산 배분이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짜는 기술을 넘어 장기적인 부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철학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핵심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비상관관계 자산으로 균형 잡힌 팀을 구성하고 둘째, 전략적인 큰 그림과 전술적인 유연성을 조화시키며 셋째,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 편향을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의 90% 이상이 어떤 개별 종목을 골랐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자산 배분 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려한 투자 비법이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우직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 아닐까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투자 전략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자산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적 자본, 즉 여러분이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벌어들일 미래 소득의 총합입니다. 미래의 월급을 자산으로 본다는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수십 년간 매달 꾸준히 들어올 여러분의 총소득은 그 안정성 면에서 거의 국채와 같은 초우량 채권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미 이처럼 거대하고 안정적인 인적 자본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주식, 펀드 같은 금융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이 여러분만의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